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과 함께 오랫동안 닫혀있던 이란 시장에 대한 진출 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환영의 뜻을 보인 것은 건설업계. 그들은 이번 기회가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게 되길 바랐다. 지난 7, 80년대 중동 해외 건설 수출은 당시 한국의 100억 불 수출 달성 및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었다. 하지만 한국건설은 지난해부터 최장기간 수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 돌파구로 주목하는 것이 바로 플랜트.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 국가인 이란과의 교류를 반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외 건설에서 플랜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60% 이상이 플랜트와 관련된 그런 업종에 해외 건설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술 선도국으로서 해외 기술과 나란히 기술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건설의 해외 진출 역사는 50여 년. 이제 단순 시공을 넘어 첨단 기술로서 새 역사를 써가야 한다. 플랜트가 바로 그 건설 한국의 새로운 힘이다. 삼척의 한 공사 현장. 특이하다. 저쪽도 똑같은데? 이곳에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LNG 탱크가 지어지고 있다. 순서가 달라서 그런데 얘는 지금 설계를 맡았던 한국가스공사의 연구원들이 현장을 찾았는데 설계에선 없었던 부분을 찾아냈다. 아직 안 한 거죠. 그 코드에 분명히 균열 뭐 몇 미리, 0.2mm, 0.3mm인가 그 규정이 나와 있잖아. 그 규정대로 하면은 저런 것도 사실은 다 결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지금 균열 아니에요. 이런 건 균열이 아니다. 아, 균열 아니에요. 아예 균열이 그, 없어, 지금. 그 균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줄이 가야 돼. 줄이 가면은 그게 균열이고 뭐랄까 공급 같은 게 면에서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게 구조적인 영향을 주진 전혀 않는다. 아니죠.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LNG 생산기지. 평택과 인천, 통영에 이어 우리나라의 네 번째 생산기지지만 이제까지와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에 지어지는 건 27만 킬로리터의 세계 최대 수준의 탱크다. 공사는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우선 작년까지 1단계 건설 사업으로 20만 킬로리터 저장 탱크 4기를 이미 건설했고 현재는 27만 킬로리터 3기를 짓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LNG 탱크 설계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씩 높여왔다. 천연가스를 보관하는 것이니만큼 기술의 척도는 안전. 액화 천연가스인 LNG를 보관하기 위해선 새거나 유출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 또 액체화된 가스가 다시 기화되는 것을 막는 기술 역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 세계 최초 최대 용량의 LNG 저장 탱크 설계 기술을 2014년 말 싱가포르 SLNG에 수출하기도 했는데 모두 600만 달러를 소주했다. 세계 최대 용량의 LNG 탱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여기는 사람의 탱크 전문가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 개의 LNG 생산 기지를 자체 토종 기술력으로 설계 건설해왔다. 우리나라는 LNG 탱크 설계 기술에 있어 세계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 있다. 1999년 설계 기술의 국산화 실현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이어 6번째로 LNG 저장 탱크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 27만 킬로리터 탱크 설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항도 없지는 않았다. 그것은 바로 설계 직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역시 내진 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미 지어진 탱크들 역시 리터 규모 6.9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지만 용량이 커진 만큼 더 많은 대비가 필요했다. 에어리징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현수처럼 베이퍼 배류를 올리는 기술적으로는
기존 탱크보다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그 재료 소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에 대한 그 규모를 이제 상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설계에 반영하는 게 이제 저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LNG 생산기지 설계란 단순히 보관 탱크를 짓는 데 국한되지는 않는다. 생산기지의 안전, 안정적인 수급 등 전반적인 운용 기술까지 포함하고 있다. 플랜트란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생산된 에너지를 이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설비나 시설을 짓는 산업을 말한다. 예전 한국 건설 수출의 주요 품목이 교량과 대규모 건물 등이었다면 지금은 그 중심축이 플랜트로 이동 중이다. 해외 건설에서 플랜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는 한 70% 정도, 또 경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60% 이상이 플랜트와 관련된 그런 업종에 해외 건설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어떤 독과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진입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 국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공사 책임자를 만나러 가는 길. 각종 기술을 반영한 설계가 의도 그대로 시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얘기를 듣고 바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당히 많이 했네요. 현재 공사는 탱크에 외조를 짓고 난 후 액화가스를 담아놓을 내부 탱크, 즉 내조를 짓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사실 한 7단 정도 되나요? 지금 8단 정도 끝난 거죠. 9단 설치하려고 발판을 올리고 있어요, 위로. 저기 맨 위에 발판 있잖아요. 거기를 한 바퀴 돌려야지 쇠를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밖에 이것도 또 끄집어 올려야 되고, 밖에 것도. 20만 킬로리터에서 27만 킬로리터로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다. 크기와 용량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와 필요가 생긴다. 현장에서는 이 지지대가 탱크 벽과 완벽하게 접합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설계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다.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용접을 하신 다음에 이거 제거하실 거죠? 예. 12탱크는 하기 전에 됐고, 용접을 하기 전에. 이제 삼척 LNG 기지의 공사는 3단계로 접어든 시점이다. 여기 오기까지 힘든 일도 적지 않았다. 세계 최초라는 것은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던 길을 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었다. LNG 탱크를 짓는 과정은 그 하나하나가 기술의 연속이다. 우선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통해 바닥 기초 공사를 하고 철골 구조를 세운 다음 외조, 즉 외부의 콘크리트 탱크를 만든다. 그런 다음 실제 액화가스가 들어가는 내조, 내부 탱크 공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붕을 압축 공기를 이용해 밀어올리는 에어라이징을 시행한다. 지붕의 무게는 무려 1210톤. 이것을 무려 210시간 동안 천천히 밀어올려 지붕을 얹게 된다. 현재 27만 킬로리터급 탱크는 이 에어라이징까지 끝난 상태다. 좀 더 강화된 내진 설계와 더불어 또 하나 고민했던 것은 내부의 열로 인한 탱크의 수축을 방지하는 일이었다. 수축 방지를 위해선 탱크를 잡아주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생각한 것보다는 좀 잘 나왔어요. 그게 바로 벨로즈 주름관이다.
LNG 탱크는 콘크리트 외벽 그리고 내부 탱크가 있고 그 안에 지진을 대비해 탱크를 잡아주는 지지대가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앵커 스트랩. 이 앵커 스트랩과 함께 쓰이는 것이 벨로즈다. 앵커 스트랩은 얇은 그런 긴 철판인데 긴 철판을 부채살처럼 탱크 주위에 이렇게 쭉 달아놓습니다. 144개가 되는데 그걸 이제 외조 바닥하고 연결을 시켜서 탱크가 지진에 의해서 위로 뜨려고 하는 것을 이 144개 된 앵커 스트랩이 그때 힘을 한번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기능을 하지 않다가 강한 지진이 왔을 때 그 순간적인 것을 딱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부품 개발과 생산 역시 중요하다. 이 벨로즈는 앵커 스트랩과 함께 이번 탱크 설계와 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딱 맞는 벨로즈의 크기와 모양을 만들어내는데도 역시 기술이 필요하다. 네. 양산 들어가서 제품 몇 개 됐죠? 지금 148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148개. 완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클리닝하고 다음 주에 이제 검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브먼트 하는 거 지진이 아닌 평상시 받는 충격과 힘을 이 벨로즈가 감당한다. 이게 90도 꺾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제품은 저희가 벨로즈라고 불리는 건데요. 저희 27만에 들어가는 앵커 스트랩에 그 내조의 열 수축량을 그 잡아주는 그걸 흡수해주는 그런 벨로즈가 되겠습니다. 앵커 스트랩은 지진이 올 때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조의 열 수축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모든 영향을 흡수해주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 검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우선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열 수축 변형에 어디까지 견디는지를 확인해 본다. 이런 식으로 힘을 가해 500번 이상 견뎌야만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이번에는 기밀성 시험이다. 기밀성이란 공기나 가스 등의 기체가 통과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질소를 설계 압력보다 1.5배 이상 높게 가압한 후 10분 동안 기밀성이 유지되는지를 지켜본다. 탱크 안에는 액화가스로 인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일정한 압력하에서도 그 모양이나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벨로즈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기 때문에 굽어지는 부분에서 받는 압력 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벨로즈는 일반적인 원형 벨로즈가 아니라 타원형 벨로즈다 보니까 타원형 벨로즈에서의 성형은 이것을 이제 포밍을 할 때에 그 액압으로 시작하는데요. 액압이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성형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 자체가 타원형일 경우에는 받는 내압의 힘이 직선 부위하고 그 곡률 반경이 작은 라운드 되는 부분에 받는 힘이 틀립니다. 내압의 힘이 틀리다가 보니까 고르게 이제 우리가 원했던 성형 자체가 안 되고 좀 그 약간의 비타원형 형태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이죠. 설계와 시공 사이의 차이를 찾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일. 플랜트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다. 그때만 해도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들도 많이 하고 했었던 기억들이 나고요. 지금은 벌써 이렇게 외부 탱크는 거의 완공이 돼 있고 이제 내부 탱크도 이제 상당히 진척된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설계했던 거대로 보다 더 잘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설계할 때 100% 완벽하게 설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장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가면서 수정을 해왔고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세계의 벽은 높았다. 쉽게 진입하기도 힘들었고 인정받기는 더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돌아섰다. 세계 최대 용량의 27만 킬로리터급 LNG 탱크는 단순히 그 크기에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18만 킬로리터급 탱크에 비해 그 용량이 50% 가까이 증대됐다. 그에 비해 탱크의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액체가 기화되어 날아가는 비율인 BOR이 줄어들었다. 즉, 손실률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탱크 건설 시 50%의 용량 증대에 비해 니켈강은 41%, 콘크리트는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술들로 약 682억 원 상당의 건설비가 절감된다. LNG 사업 초기에서는 우리는 기술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도입국이었는데 이제 기술 협력을 통해서 기술 협력을 했고 이제 기술 자립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술 선도국으로서 해외 기술과 나란히 기술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플랜트 관련 기술 개발은 LNG 탱크를 짓는 대규모 공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전기계연구원에서는 최근 LNG 가스를 액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열 교환기를 통해 현장에서 가스를 액화시키는 기술이다. 예, 뒤에 보이는 확산 접합 장비는 마이크로 채널이 식각된 금속판을 접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온 고압의 그런 진공 분위기에서 마치 하나의 금속처럼 금속판을 접합시켜주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스 액화를 위해서는 우선 뜨거운 가스를 식혀 액체로 만들 열 교환기가 필요하다. 이 얇은 금속판이 바로 그 열 교환기 내부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다. 얇은 금속판을 서로 결을 달기에 압축시켜 쌓은 다음 가스가 그 사이를 통과하며 열을 주고받게 된다. 열 교환기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먼저 정밀 가공으로 금속판에 미세한 유로를 만든다. 각 금속판의 유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 있는데 금속판 한 층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통과하며 열을 식히고 또 다른 한 층으로는 뜨거운 열이 지나가며 온도를 올린다. 겹겹이 쌓인 이 금속판들이 일종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마이크로 채널 금속판을 접합해 열 교환기를 만든다. 초고온 또는 고압 환경 등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열 교환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눌러서 압축하는 확산 접합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런 구조는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소형화가 가능해지면 플랜트 건설 및 유지 보수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진다. 현재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서로 개발을 하려고 있고요.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시장이 개척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개발을 해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플랜트라는 게 그 선진국들이 독자적인 라이센스를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 스스로 독자 개발한 플랜트를 만들려면 열광기 자체도 독자 개발한 열광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스로 개발한 독자 플랜트를 만드는 게 꼭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을 국산화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절감에 있다. 외국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LNG 플랜트용 열 교환기 설계, 제작 기술에 대한 국내 자체적 기술 보유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비용을 물어야 하는 해외 라이센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자체로 달려있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지난 5월 코엑스에서는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열렸다.
이것은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 성과와 신기술을 전시하고 우수한 연구개발 과제의 사업화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행사로 국내외 국토교통 분야의 활발한 기술 교류 및 비즈니스의 장이기도 하다. 번네트가 되겠죠. 그럼 번네트는 공간이 2개가 생기겠습니다. 116개 기관이 참가해 국토교통 R&D 성과물을 대거 선보인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도 적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기술뿐만 아니라 한옥과 무가선 저상 트램, 정보통신 기술 기반 교량 기술 등 다양한 국토교통 연구 성과가 전시됐다. 그중 많은 인기를 끈 부스 중 하나. 이곳에서는 VR, 가상현실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지금 이제 출동을 하셔가지고 훈련원이라 생각하시고 출동하셔야 지금 밸브 지금 가스가 흐르는데 일단 압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밸브를 잠궈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밸브 하나 보이시죠? 가장 왼쪽에 위쪽에 밸브 하나 보이시죠? 예,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보십시오. 네, 그 밸브를 제가 닫아보겠습니다. 예, 닫으면 이제 가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막으셨습니다. 그 노란 쪽에 보시는 밸브 보이시나요? 예, 그 위쪽으로 좀 가보십시오. 네, 조금만 위로요. 네, 조그맣게 밸브 하나 보이죠? 예, 이 밸브를 열어가지고 제가 가스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빼고 있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햅틱 기반 안전훈련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플랜트 시설에서의 안전훈련을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하는 것이다.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안전훈련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처음 해봤을 땐 좀 어려웠는데 훈련을 좀 받으면 충분히 적응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는 가스 플랜트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 좀 적용해보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역시 첨단 기술의 집약이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시각이나 청각 등을 이용한 오감작용, 빠른 판단과 결정을 훈련시키는 직관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플랜트 시설에서는 그 위험에 대한 부담과 비용 문제로 이런 안전훈련을 자주 하기가 어렵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 바로 안전훈련 시뮬레이션이다. 화재 현장이나 아니면 해상 구조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직접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효율적이고 또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한화케미컬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플랜트 관련 시설에서는 고위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사고는 화재 폭발로 이어져 인근 주민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안전훈련 과정을 통해 미리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것. 플랜트 기술 개발이란 단지 시설을 만들고 에너지를 저장,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기반 시설에 관련된 다양한 운용 과정에서 경비를 절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그건 역시 플랜트 기술 개발의 하나다. 비용 측면하고 시간 절약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은 비용을 저희는 적어도 한 20 내지 30%는 기존 비용에 대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훈련 시간도 저감함으로써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건설 중에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시베리아나 남극처럼 극지에서의 에너지 개발을 위한 플랜트다. 갈수록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개척지인 극지는 기회의 땅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역시 세종기지 등을 통해 극지방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선진국이 경쟁하듯 뛰어들고 있는 분야가 바로 오일샌드다. 오일샌드란 말 그대로 모래나 바위에 섞여 있는 석유를 말한다. 오일샌드 플랜트란 이 모래나 바위에서 석유만을 뽑아내는 장비와 설비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극지 개발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만큼 설비 시공이나 운송이 어려운 까닭이다.
평균 영하 50도가 넘는 극한의 환경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극지 플랜트 개발을 위해 모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듈화란 장비를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이동하기 쉽게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는 오일샌드 개발을 위한 플랜트 모듈화 설계를 맡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오일샌드까지 합하면 캐나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전 세계 2위의 산유국. 현재 오일샌드 플랜트 개발이 실제 진행 중인 국가가 캐나다뿐임을 감안하면 이 기술의 성공 여부가 석유 에너지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도 있다. 오일샌드가 매장되어 있는 그 지역이 주로 동토 지역입니다. 영하 45도 이하인 지역이 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작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그 불리한 점을 저희 국내 그 상당히 고퀄리티의 그 저희 제작 기술과 설계 기술을 접합을 해서 그것을 모듈화해서 그 공기를 30% 정도 단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산 자재를 50%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일샌드 모듈화 과정을 보면 우선 불순물이 제거된 물을 끓여 뜨거운 증기로 바꾼 다음 지층에 오일샌드로 들어가는 증기 발생 과정. 뜨거운 증기로 땅속 오일샌드를 묽게 만들어 오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추출 공정. 땅속에서 추출한 오일에 섞여 있는 물과 모래를 제거하는 처리 공정. 처리 공정에서 나온 물에 녹아있는 오일 제거 공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물에 녹아있는 칼슘, 염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처리 공정. 이 각 공정들을 모듈화하게 되면 기존의 설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땅과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모듈화는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 플랜트에 있어서 모듈화 동시 병행 작업을 연구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서효원 교수. 기존 모듈이 각 모듈별로 순차적으로 개발되어 왔다면 이제는 각 모듈별로 동시에 설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연구 개발 중이다. 모듈 개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우선 필요한 모듈을 분할하고 각 모듈별로 상세한 설계를 한다. 다음 모듈별로 제작과 실험을 거친 뒤 극지 이동을 위해 육상으로 운송된다. 운송된 모듈을 배에 선적하고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고 나면 필요한 곳에서 모듈 하역이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실제로 설치될 곳까지 특 운송을 한 다음 각 모듈을 조립, 설치하게 된다. 이 모든 공정을 순차적이 아닌 각자 진행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 동시 병행화 작업의 핵심이다. 플랜트의 모듈화 개념은 실제 플랜트는 지금까지 그 플랜트가 지어지는 현장에서 제작하고 설치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 극지나 이런 곳에서는 그 작업 환경이 굉장히 나빠서 그 거대한 플랜트를 여러 단위로 분할해서 모듈로 만들어 갖고 실제 모듈 한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모듈 샵에서 만들어서 배로 이송해서 현장까지 가서 거기서 그 모듈들을 조립하는 게 모듈화의 접근 방법입니다. 실제 모듈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한 업체. 이 공장에서는 오일샌드 탈 오일 공정에서 사용되는 한 장비를 개발 중에 있다. 예전 같으면 인력과 장비가 극지에 파견돼 그곳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모듈화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이곳에서 제작해 실험한 뒤 가져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국내 자재 사용과 국내 업체의 참여도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플랜트 산업 참여도 함께 늘었다.
하이드로 테스트는 다 끝난 거고. 수학 검사 다 끝나고 서류까지 다 발행됐습니다. 다 됐어. 유수 분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오일 자체를 이제 지하에서 캐왔을 때 압축기를 통해서 끌어당겨서 이쪽에서 물과 기름 자체를 분리를 해서 기름만 다시 추출하는 그런 기자재입니다. 또 하나 모듈러의 장점은 아직 원천 기술이 없는 기술에 개발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라도 기술력만 있다면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다. 기존 이제 오일 메이저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센스 같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뭐 1억 불의 수주를 해도 라이센스 비용 자체를 지불을 해버리면은 어차피 저희 쪽에서 남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기술 부분 자체도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만들어도 그 기술 자체가 다른 이제 오일 메이저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면 의미가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또 그 제품 자체도 의미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피 기술을 이제 저희 조사를 하고 이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또 확보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건설 산업에 있어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해외 시장 역시 단순 시공 기술만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건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건설이 플랜트 기술 개발에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향후에도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미개척 극지라든지 또 셰일가스나 오일샌드와 같이 비전통적인 그런 에너지 자원 발굴까지 우리가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원천 기술 확보, 그 다음에 개념 설계 이런 쪽에 선진국의 어떤 독과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진입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 국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 고갈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누가 먼저 에너지를 개발하고 개발된 에너지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며 가져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플랜트 기술 개발은 바로 그런 에너지 운용을 위한 기술. 때문에 플랜트는 건설 한국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